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에서 풀어본 TAT 2급 기출문제 제32회의 실무 수행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찬영산업 263하나로 로그인을 해서 풀어보겠는데요. 자, 우선 이 회사는 구명조끼 제조업입니다. 구명조끼를 제조하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를 겸용하는 법인이네요. 임대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과 조끼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다. 자, 문제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 12점 배점인데요. 1번 문제는 3만원 초과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 작성. 이거는 이제 FAT 1급에서도 이런 문제는 종종 나와주고 있죠. TAT 2급에서도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밑에 있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관련된 거래도 TAT 2급에는 나오죠. 자, 신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포스터와 영업부 직원 명함인쇄를 의뢰하고 제작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가로 안에다 특별히 거래건별로 각각 회계 처리하라고 주문을 해줬어요. 거래건이 한 건인데 보니까 밑에 광고 포스터 건하고 직원 명함 건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영수증은 하나인데 여기서 특별히 거래 건별이다라고 했다면 요걸 얘기하겠죠? 이렇게 나눠서 해라.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영수증 수치명세서도 이걸 두 건으로 하면 두 건으로 입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광고 포스터를 제작했다. 그러면 이건 광고 선전비로 우리가 개정 과목 비용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직원 명함을 인쇄했다. 그러면 이거는 도서 인쇄비로 과목을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만 원과 20만 원을 여기서 각각 따로 처리하라고 주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3월 4일자 일반 전표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3월 4일 해가지고 차변의 광고 선전비 해가지고 833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코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5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차변에 도서 인쇄비인데 이 직원이 어느 직원이냐? 영업부 직원이잖아요.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도서 인쇄비를 써야 되지만 직원이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826번 도서 인쇄비로 비용 처리,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오 이 말입니다. 금액은 20만 원이었죠? 20만 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101번 현금 35만 원. 물론 두 건으로 할 때 출금 전표 두 건으로 해도 돼요. 광고 선전비, 도서 인쇄비를 출금 전표로 두 줄로 해도 되고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었죠. 전체 메뉴 눌러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을 해서 거래일자는 2019년 며칠이었어요? 3월 0304 4일이고 회상호는 동의인쇄 이동희, 사업장은
서울 중구 퇴계로 246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2256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입력하고 12652 56 12346 엔터 쳐주고 거래 금액은 15만원. 구분은 여기 없습니다. 우리 저기 포스터 인쇄한 거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광고 선정비 833번으로 그리고 여기는 포스터였죠? 광고 내용이 뭐였었나요? 네, 광고 포스터. 그래서 광고 포스터. 그 다음에 또 같은 날짜. 이게 사업자 번호가 잘못됐나 봐요, 제가. 12256이구나. 12256으로 고쳐요. 또 같은 날짜 2019 0304 동기 인쇄 이동희 그다음에 똑같고 서울 중구 퇴계로 246 12256 12346 20만원. 계정 과목은 이거는 도서 인쇄비였죠. 826번 명함 인쇄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수치명세서 원에 가가지고는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보셔야 되는데 15만원짜리 하나밖에 안 왔네요. 그래서 불러오기 이 두 건으로 이렇게 작업을 안 나타나 있으면 불러오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닫으면서 저장을 꼭 해두어야 채점에 반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명세서 1과 2를 작성하세요. 1과 2 다 조회를 해서 금액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자산의 구입이네요. 우리가 FAT 1급에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문제가 잘 안 나오죠. 네, TAT 2급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4월 10일 날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에서 5억이 들어왔네요. 5월 20일 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억 원이 들어왔네요. 자료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은 생산설비자금으로 상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차입금. 그 다음에 상환일이 2025년이면은 올해가 2019년이니까 예, 몇 년인가? 5년간인가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금은 기업 정보와 정책자금으로서 상환 의무가 없다. 네, 그냥 주는 거예요. 상환 의무 없는 것은 이것은 정부 보조금. 네. 정부 보조금으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보통예금은 우리 돈으로 보통예금을 한 것과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예금에 넣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처리하고 차변은 보통예금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계정 과목을 등록하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미리 정부 보조금 계정 과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입력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까 입력을 해볼 때 아마 확인해 봤겠죠? 자, 정부 보조금 입금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각각 입력하시오. 예. 4월 10일, 5월 20일 서로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4월 10일 날짜는 4월 10일 날짜는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이 어디 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인데 금액은 몇 억이 들어왔어요? 5억이 들어왔는데 대변에 이것은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293번. 그런데 어디에서 이걸 빌린 거예요? 예, 산업통상자원부 거래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걸어줘야 되는데 없나요 거래처가? 네? 아, 맨 밑에 있어요? 통상으로 검색이고요. 네, 통상으로 검색했더니 바로 찾아주는군요. 여러분 산업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면요, 너무 많으면 찾기 힘들면 거기에서 일부 통상 또는 자원 이렇게 단어를 넣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5억 이렇게 부채 증가를 시키는 거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5월 20일 건이죠. 그래서 5월 20일은 차변의 보통예금은 똑같죠. 그리고 은행도 국민은행 같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5월 20일 들어온 것은 3억이 들어왔어요. 300 플러스 엔터. 그런데 대변에 보조금입니다. 보조로 검색해 보세요. 보조금이 104번과 219번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고르는 방법은 지금 보통예금의 차감계정을 골라야 돼요. 자, 보통예금이 103번이기 때문에 차감계정을 만들 때 200번으로 만들 리가 없죠. 그래서 104번을 골라야 된다. 아마 219번은 기계를 살 때 대비한 차감계정일 거예요. 219번은. 그래서 여기는 104번을 선택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정부 보조금의 거래처는 거래처 걸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금액은 3억 원이 되겠다. 물론 채점에서는 이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걸어줍니다만은 우리가 구분 짓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디서 받은 거죠? 기술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혹시 거래처 등록이 돼 있는지.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것도 업무적으로는 매우 필요하겠죠. 그러나 채점에서는 이건 꼭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 우리가 거래처를 채점하는 게 뭐예요?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예금. 근데 이거는 정부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기차입금은 채무죠. 그럼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에 입금된 건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한다면 채무 의무가 있는, 즉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에 라는 계정 과목은 차감 계정인데 보통예금에 입금됐을 때는 보통예금의 차감 코드로 이 정부 보조금으로 이 보통예금에서 인출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계를 샀다. 예, 기계를 샀어요. 여기는 과학기술정보 기업 정보화 정책자금이네요. 기업 정보화 정책자금이니까 아마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아마 어떤 정보화 사업, 정보화 사업이니까 뭐 하드웨어를 살 수도 있죠. 예, 컴퓨터 같은 거. 그래서 기계를 샀다. 그러면 또는 비품을 산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에 있는 정부 보조금은 차변에 기록해서 없애주고 그 대신 대변에 뭐가 비품을 샀으면 비품의 정부 보조금으로, 기계를 샀으면 기계장치의 정부 보조금으로 이게 정부 보조금 간의 대체 분계를 서로 상호 간에 해주는 것이죠. 이건 구입에 관한 거래는 아니고요. 보통예금의 입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의 정부 보조금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약소금 발행거래 3점 주겠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세금계산서니까. 세금이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51번 과세 매입이죠. 파란색이니까.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압축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본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회사가 지금 무슨 회사죠? 우리 회사가 구명조끼 제조업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라면은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 구명조끼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를 사야죠. 원재료. 예. 구명조끼 만드는데 무슨 원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재료를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이게 지급어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냥 하는 것은 뭘까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이 압축기계는 유형자산이지 않냐. 유형자산을 사고 어음을 발행한 건 지급어음 아니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미지급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다 지급어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어음 발행했을 때 그게 지급어음이란 말이에요. 그 매입채무다 이거. 근데 이건 뭘 매입했어요? 압축기계를 구입한 거죠. 미지급금입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관리 입력은 생략하고, 예, 전자세금기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게 원래 자금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음 발행했으니까 어음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어음 발행해놓고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야 되고 F3 눌러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생략하래요. 회계 처리만 하라는 거.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3월 12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3월 10일자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요. 여기에 기계가 무슨 기계였느냐? 예. 12일이네요. 압축기계. 날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유형은 51번 압축기계. 수량과 단가를 3개에 400만 원. 3개에 4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새싹 기계죠.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새싹 기계가 되겠고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어음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혼합분계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를 샀으니까 기계장치 개정 과목을 기계장치 206번으로 바꿔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이것은 미지급금 일반 채무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1320만. 그리고 탭키 눌러서 새싹기계 거래처 바꿀 필요 없죠? 그대로 두고 차변 대변 일치하는가 보시면 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음 관리 할 필요가 없죠. 어음이 지급어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금 관리를 아까 생략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4번을 가보면 일반거래 3점이랬네요. 자료 1번은 자기 주식을 취득했네요. 네, 차변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거래네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네요. 자, 10월 15일 날, 작년도 10월 15일 날 100주를 말이죠. 얼마에 샀어요? 8,000원에 취득했군요. 그러면 차변에 80만 원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에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3월 29일 2019년 3월 29일 날 90만 원에 팔았네요. 80만 원에 사가지고 자료 1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이다. 자료 1은 취득한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이 입금된 내역이다. 자기 주식 처분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기 주식 처분일 3월 29일 거래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3월 29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에 은행은 국민은행이겠죠? 국민은행에 얼마가 찍혔어요?
90만 원 찍혔다. 대변은 무슨 돈이냐? 자기 주식을 갖다 팔았죠. 그래서 자기 주식 383번 자본의 증가죠. 자, 자기 주식을 사면은 차변에서 자기 주식 자본 감소요. 자기 주식을 팔면 대변에 자기 주식 자본의 증가가 됩니다. 자, 자기 주식은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죠. 우리 회사 주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9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아까 구입할 때 차변에 자기 주식이 8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처분할 때도 8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은 뭐냐? 바로 그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 이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당기의 손익에 반영되는 이익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다.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이런 분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자기 주식 구입하면 차변에 오면서 자본의 감소, 자기 주식을 내다 팔면 대변에 자기 주식이 가면서 자본 증가라는 거. 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TAT 2급은요, 이 자본 거래가 필기에서도 꽤 한두 문제씩 항상 등장하고, 이렇게 실기, 점표 입력 문제에서도 자본 관련 거래 문제가 잘 나온다 하는 거.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25점 해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네, 복수거래네요. 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은 전액 BC카드로 결제 받았어요. 카드 분개하면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네, 복수거래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증빙이 이중으로 발급되죠.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 매출 전표도 나오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카드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으로 매출에서는 별도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다음에 전송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1일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메인 매출전표에 3월 1일 날짜에다가 11번 과세 매출로 하고 복수 거래를 눌러서 여기 있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입력을 하고 구명조끼 입력하고 수량과 단가 200개에 8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동용 구명조끼 100개에 6만 5천 원. 100개에 6만 5천 원 맞죠? 그래서 합의 24750 확인 눌러서 24750 나왔고요. 거래처는 어디냐? 여기 공급 받는 자 동호산업이라고 검색을 해주면 되겠고, 전자세금란은 0번 눌러서 비워두어야 우리 발급할 수 있고, 분계는 4번 전액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사 여기서 찍어줘야 되죠. 카드사가 어디냐? 여기 나왔었죠. 예. BC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BC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으로 분계됐나 봐야죠. 예, 외상매출금으로 됐고 거래처는 BC카드. 나머지 분계 완벽하죠. 여기 BC카드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메뉴 눌러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이 날짜가 3월 1일 거였죠. 3월 1일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른 다음에 로그인 누르고 나서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앞에서 우리 이건 굉장히 많이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닫아주시고 여기에 와서는 조회 눌러가지고 여기 전자발행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네, TAT 2급의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꼭 이게 나오는군요. 자, 3월 6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월 6일날 계약금 발급했대요. 본 거래에 대하여 제품 생산 공장의 일정 지연으로 물량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일은 3월 10일이다. 계약금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랬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는 무시해도 좋다. 이것도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 전송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월 6일 거를 먼저 조회해 봐야죠. 자, 3월 6일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했더니 분명은 계약금이요. 현금으로 받았다 해서 밑에 차변에 현금. 그렇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선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반납을 할 때 이것은 이제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선수금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에 부채를 상기시키고 부가세 예수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도 이것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요 분계 기억하시고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기재착오가 아니라 계약의 해제다 이거예요. 계약의 해제. 그리고 계산서 작성 일자는 3월 6일 거니까 그대로 주시고 밑에 확인 누르면 계약의 해제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발생된 공급가액이 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사항을 눌러보면 계약 해제에 따른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닫기 누르시고 여기 날짜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계약 해제일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월 10일이다. 그래서 여기다 10일을 입력하시고 바로 확인 누르면 3월 10일자로 한 건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입력됩니다. 그러면 10일 날 걸로 위에 날짜를 고쳐서 10일 날 메인 매출 전표를 여기 체크한 다음에 우선 아래에서 분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입금 전표, 예, 입금 전표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입금 전표 마이너스, 현금 마이너스다. 뭐 이대로 두어도 되는데 이 상품 매출인가요? 예,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금으로 고쳐야죠. 선수금 마이너스. 그렇죠? 선수금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마이너스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예, 분계를 현금 분계하지 말고 혼합 분계로 해가지고 차변의 선수금 150만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15만원, 그럼 165만원이죠? 대변의 현금 165만원. 이렇게 혼합 분계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귀찮으면은 그냥 현금 분계 그대로 두고 나서 차변에 현금 마이너스라는 게 뭐예요?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대변에 현금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대로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대로 해도 틀린 건 아니고 이것도 맞다 이거예요. 여기를 부가세 예수금 15만원 이거를 음수가 아닌 양수로 하려면 여기를 혼합분계로 바꾸고 부가세 예수금을
차별. 여기를 여기가 아니라 요건 안 바뀌어지는군요. 그러면 여기 계정과목만 선수금으로 바꾸고 마이너스가 나 있어서 위에가 마이너스가 나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대변에다가 현금 165만 원 이렇게 해도 맞아요. 이렇게 해도 부가세 수금에서 마이너스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하고 현금을 대변에 이렇게 써서 여기 밑에가 두 개가 다 양쪽이 다 제로가 나와도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도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전송하러 가야 되겠죠. 네. 전송을 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9월 10일자였나요? 3월 10일? 네. 3월 10일로 따다닥 검색해보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보입니다. 전자발행 확인 발행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밑에 분계에서 이 선수금으로 계정과목 바꿔주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제품 매출을 그대로 두면 틀리겠습니다. 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9점짜리네요. 자, 월세 계약서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화면에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분 임대료, 6월분 임대료 200만 원이 들어왔군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안영산업은 주식회사 사만무역과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차안영산업이죠. 6월 30일 월 임대료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네, 우리가 지금 차안영산업인데 사만무역이 6월 우리 회사에다가 200만 원 임대료를 입금시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겁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누구예요? 우리 회사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간주 임대료는 계정과목이 뭐다? 세금과 공과다. 6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일단 1번부터 평가 문제 1번부터 해놓겠습니다. 6월 임대료는 6월 30일 날 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30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30일 유형은 과세 매출, 품명은 6월 임대료, 수량단가 지나가고 금액이 200만 원이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사만무역이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로 입력하면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1번 전자. 자,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밑에서 영수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그러면 혼합분계해서 국민은행으로 보통예금으로 해야 되겠죠. 3번 혼합.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 예.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였죠? 조끼를 제조하는 제조업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겸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할 때는 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에요. 임대료가 무슨 수익이냐? 영업수익에 해당이 돼요. 매출액에 해당이 된다.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 400번대 임대료 수입입니다.
다행히 지금 임대로 검색했더니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임대 검색했을 때 임대료도 나오고 임대료 수입도 나왔을 때 우리 회사가 임대 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르는 게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 조끼 제조업만 하고 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 900번대 임대료를 차지해야 되고, 지금은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을 찾아야 돼요. 411번 영업 수익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차변에 이 수익금을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 103번 받았죠? 얼마? 220만 원이죠, 세금까지. 그래서 탭키 마지막에 눌러가지고 어느 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인가요? 네, 국민은행. 계정 거래처 코드 꼭 바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 응? 여기 국민은행. 이걸 안 바꾸면 사만무역으로 되어 있겠죠, 보통예금이. 그러면 감점이에요. 사만무역 돼 있으면. 국민은행으로 바꾸고 가는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가 문제 1번은 임대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 회계 처리는 했어요. 매입 매출 전표에. 그 다음 두 번째,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거는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되고, 이때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적용 이자율 1.8%가 아니면 고쳐 입력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하도록.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어디 있느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보고, 우선 기간이 지금 이게 6월 달 거니까 4월부터 6월로 입력해야 되겠죠? 4엔터 6월 1기 확정. 자, 계약서를 보시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텐데, 상호가 임차인이 누구예요? 삼한무역이죠. 주식회사 삼한무역.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층수, 호수, 동수 계약서를 보시고 확인해서 입력을 합니다. 5층 5층 125제곱미터 5층 호수가 503호. 동수는 없어 보여요. 동수에다가 주소를 적어주세요. 동수에다가 여기 있는 주소 갖다가 입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수에다가 주소 입력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이자율이 2.1%로 되어 있어요. 이자율을 1.8로 고쳐 입력을 지금 해도 되고 조금 이따 해도 됩니다만, 바꾸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면적 여기다 입력해야죠. 면적은 125. 용도 사무실. 임대기간을 우리 계약서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하는데, 임대기간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임대차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그대로 입력합니다. 19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
1년 계약을 한 거죠. 2년인가요? 2021년이네요. 2021년. 자, 보증금 거기 나와 있죠. 예, 계약금, 여기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00입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1억.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 관리비 있는지 계약 관계를 한번 읽어 볼까요? 없습니다. 관리비 얘기는 없죠. 예, 그래서 관리비 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게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돼요. 147,945원을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해두면 되겠죠. 예, 만약에 메모가 안 돼 있다면 이 창을 닫지 마시고 일단은. 그러면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평가 문제 2번의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평가 문제 3번이 또 있겠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6월 3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산했던 건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계산한 147945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162739를 건별로 해서 공급가액란에다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6월 30일자로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출인데 이거는 증빙이 없는 거니까 14번 건별, 그리고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쓰시고 수량단가 없을 것이고, 아까 곱하기 1.1에서 계산한 값 162739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이 147945 이렇게 입력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요 147945하고 똑같이 공급가액이 입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요 세금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증빙이 없으니까 거래처는 없는 거고, 복사하면 안 돼요. 거래처 없는 거고, 전자세금 없는 거고, 그 분계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요 부가세 애수금 요것만 분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품 매출을 없애야 되죠? 제품 매출을 없애고 여기다가 차변해가지고 뭘로 처리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817번. 금액은 세금만 14794. 탭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간주 임대료는 요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는 없어요. 간주 임대료는 요 세액에 대해서만 분계를 합니다. 세액에 대해서만. 우리 간주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 이자가 147,945원이에요. 아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8%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자 소득으로 이걸 간주를 해서 그것을 우리 간주 임대료라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야라. 그게 14,794원이에요. 10%. 그래서 그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가세 애수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고, 이거는 우리 회사에 뭘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세금과 공과가 가장 적당한 개정 과목이다. 그래서 비용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주 임대료권은 여기다 건별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일반 전표로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건 매출액이 아니니까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일반 전표에다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세금과 공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는 지금 메인 매출 전표로 넣으라고 그러니까 건별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문제에서 3번 문제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6월 30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세금만 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세금만 가지고 공급가액 이런 거 없습니다. 세금만 가지고 입력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요것만 일반 전표에 넣으면 된다. 요 위에 입력사항 이게 없는 거니까 요것만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일반 전표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4794, 차변의 세금과 공과 14794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2번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만들어 놨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저장만 하면 되는 문제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예. 전체 메뉴 가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이거를 6월이란다. 4월 엔터, 6월 엔터. 4월부터 6월로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그 부동산 아까 간주 임대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과세 기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안에.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월세 받은 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있겠죠?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안에.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저장해야 되죠? 예, 저장하고 닫아주면 이 문제 9점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8점짜리 주겠다. 자료 1번 공통 매입 내역이랍니다. 자, 10월 13일 날 건물 이거 몇 년 전이에요? 2017년. 2년 전 건물을 1억에 샀고요. 그때 부가가치세는 1,000만 원입니다. 4월 2일 날, 작년 4월 2일 날 기계장치 5천만 원에 샀고요. 부가가치세는 5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작년 10월 달에 원재료 1,000만 원에 샀고요.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예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여지는 건물, 기계, 그 다음에 원재료였다 이겁니다. 자, 과세기간 제품 매출 내역이다 해서 2019년 1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2019년 2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를 보니까 1기에서 2기로 변화했는데 10% 변화가 일어났죠. 5% 이상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찬영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019년 1기, 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이걸로 해라.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재계산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재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1기 때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2기 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기에서 재계산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일단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가운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기간이 2기 확정이란 말이죠.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재계산 탭이 어디에요? 네, 5번이 재계산이 있죠. 5번에 재계산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계산식을 선택하세요 나왔죠. 자, 첫 번째 건물부터 한번 해볼까요? 건물부터.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1번 건물부터 선택하시고, 자, 구분은 그냥 비워두시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건물에 아까 1,000만원이었죠? 그래서 1,000만원 선택을 합니다.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감률. 경감률은 우리가 건물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과세기간당 경감률이 5%였죠? 그래서 100분의 5 선택해야 돼요. 건물은.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경과된 과세 기간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 건물을 언제 샀어요? 2017년 10월 달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 1기에 샀죠. 예. 그러면 2018년에 1기, 2기가 지났죠. 2018년 1기, 2기. 그 다음에 2019년 1기 지났죠. 지금 우리가 2019년 2기니까.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개의 과세기간이 되겠죠. 자, 어떻게 4개 과세기간이 되느냐? 2017년 2기 지났고 2018년 1기 지났고 2018년 2기 지났고 그리고 2017년 2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 달이니까 자, 2018년 1기, 2018년 2기, 그 다음에 2019년 1기와 2019년 2기가 되죠. 지금 우리가 2019년 2기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경과된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2년이면 과세기간 수는 4가 되는 거예요. 4.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4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과세기간이 4는 2년이니까 경감률 80% 계산되고요.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사용 면적 이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주어진 자료에 보시면 2019년 1기에는 30%로 신고를 했을 것이고 2기 때 10%가 증가했으므로 여기다가 10%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오는데 면세 비율이 10% 증가했기 때문에 80만 원만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8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니까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그만큼 차변이 뭐가 돼요? 건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80만 원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자료 중에 보면은 기계장치가 있죠? 자, 기계장치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2018년 4월에 샀어요. 2018년 4월에. 그러면 여기서 계산식은 밑에 보시면 기타 2번. 그리고 세액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입력하시고 요거는 기계장치는
1과세기간당 25%씩 경감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면 다 경감이 되기 때문에 재계산을 하지 않아요. 2년이 지나면. 자,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이 몇 과세기간이 경과됐는지 볼까요? 자, 2018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러면 2018년 2기부터 요 구입한 기간은 과세기간으로 치지 마시고 이게 1기니까 2기가 지났죠? 2018년 2기 그러면 한 과세기간. 그 다음에 2019년 1기 지났죠? 2019년 2기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 과세기간이 지났다 해서 여기다가 3 입력하셔야 돼요. 경과된 과세기간 3. 그러면 경감률이 25% 나오고요. 역시 10% 면세 비율이 10% 증가했다. 그러면 12만 5천 원 계산되는 게 맞죠? 12만 5천 원 계산되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자료가 있는데 이거 원재료죠.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재계산은 원재료는 하지 않아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는 여기에서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까지 했어요? 평가 문제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지금 1번 했죠? 1번 재계산을 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지금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한 겁니다. 자, 이거 저장해 두시고 요 금액을 봐야 되니까 아직은 닫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그럼 확정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하시고 여기서 매입세 불공개 내역이면 이 부분이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80만원 12만 5천 원이 부가세 대급금에서 빠져야 되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부분에 여기 역추적에 가면은 여기에 재계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서 92만 5천 원 재계산에 의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92만 5천 원 맞나요? 여기 보니까 두 개 합치면 92만 5천 원. 자, 이게 저장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장 눌러주시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이 뭐 복잡해 보이는데 다음의 자료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아까 2번은 뭐죠, 이거? 2번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10,000원 세액신고 요것도 추가로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은 15만 원이 있었다. 미환급세액 제2기 때 이것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미환급세액을 반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근데 요 92만 5천 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라는 말이 없나요? 응?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에 반영하라. 자, 일단 신고서에 가서 요 두 건을 해결을 해볼까요?
자,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다시 입력을 해서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불러다가 다시 고치면 되겠죠. 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전자신고세액 공제에다가 10,000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10,000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아까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 요건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될까요?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 요거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그 아까 그 화면에 거기에 있어요. 자,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은 그 밖에 경감이 아니라 여기 있군요. 21번에 10,000원 밑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니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 여기다 그냥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다가 금액이 얼마죠? 150,000원이죠. 150,000원 입력을 해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닫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는 없었네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라는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30편가에는 그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입력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0,000원 매입세액을 우리 그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이 800,000원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800,000원을 자산 감소시켜야 되고 또 125,000원은 기계장치였죠. 그래서 기계장치 차변에 기계장치 자산 증가 125,000원 해주고 대변에 똑같이 부가세 대급금 125,000원 이렇게 두 건으로 해도 되고요. 부가세 대급금 이 두 개를 합쳐서 925,000원 대변에 하나 입력하고 차변에 건물 80, 기계장치 125,000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점짜리 문제 해봤습니다. 다음에 결산 문제까지 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자,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손익의 이연과 예상 문제가 나왔어요. 8월 1일자 거래를 조회하여 이자 수익의 선수분을 계산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예. 자, 8월 1일자 거래 자료를 조회해서 선수 이자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일자 일반 전표를 한번 가보면 이자 수익이 적용하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 18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었는데 내년 7월 달까지 이자래요. 그러면 미리 받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자가 7개월치죠. 이 7개월치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선수 수익으로 부채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부채는 대변이죠. 선수 수익.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 잡아주고 차변에 이자 수익은 빼줘야 된다. 이자 수익 소멸. 그러면 7개월분의 이자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180만 원을 1년치니까 18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해주는 거죠. 이 180만 원에다 7개월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12분의 7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니까 이자 수익이 7달치가 10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이자 수익 105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10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일반전표에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수익 1050 플러스 대변에 부채 선수 수익 부채 증가 1050 플러스 요걸 하라는 얘기. 이런 문제는 FAT 1급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결산 수정 분계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재고 실사를 했대요. 제품 하나만 했나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재고 실사를 한 것이 장부는 300개인데 가서 조사했더니 20개가 부족해요. 20개가 부족해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1,500인데 1,400, 100만 원이에요. 20개가. 자, 그러면 왜 부족하냐? 자료 설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제품 수량 부족분 중 10개는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말을 어렵게 했어요. 원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다 이거예요. 비정상적인 감모다 이거예요. 비정상 감모.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되죠. 영업의 비용. 네, 요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10개는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이걸 타계정 대체로 입력해야 되죠. 네, 그래서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했는데 이건 오히려 수동 결산을 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 자동 결산도 해야 돼. 왜냐? 이거 기말 상품 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이거 입력해야 되잖아요. 1,400. 그거는 자동 결산으로 하고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결산 문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일반 전표의 과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에 차변에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죠. 몇 개가 광고 선전 목적이죠. 10개 절반이죠. 아까 20개 모자랐는데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절반이니까 50만 원이 되겠군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 50만 원. 대변은 제품이죠. 제품 150원 제품을 광고 선전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 적요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원가가 판매 원가가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가 아니니까 빼줘야 돼요. 타계정 대체 8번 적요 꼭 걸어야 됩니다. 50만 원 되겠고 또 10개는 원가성이 없다. 원가성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감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모 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감모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그래가지고 비용은 50만 원. 대변에 제품이 없어졌죠? 제품
150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8번 걸어주면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거 제품을 대변에 하나로 처리해도 되고요. 예, 제품을 대변에 하나로 처리해도 되고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분개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표의 광고선전비 타기정 대체와 재고전환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 대체를 입력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로 결산자료 입력 창을 만들어서 기말 제품 재고액 어디 있습니까? 조금 내려가면 있죠?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7번 여기에다가 어느 금액을 입력하느냐? 제품의 실사 금액 이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장부 금액 입력하면 틀립니다. 실사 금액 1,400만 원을 입력한다 이거예요. 기말 제품 재고액에 1,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어떻게 해요? 전표 추가 꼭 눌러야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닫고 일반 전표에 12월 30일자 조회해 보면 여러 개 전표가 넘어왔는데 그 중에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한 숫자와 관련된 전표는 요거 10번 전표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대변의 제품 요 분계가 기말 제품 재고액을 넣은 숫자와 관련된 제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다 하는 얘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TAT 2급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31회는요. 꽤 분계도 아니죠. 결산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편입니다. 예. 그래서 31회 합격률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개 끼어 있으면 예,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에 근로소득에 관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